이것은 조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파월 연준 의장을 FOMC 위원장으로는 선임할 것이다. 연준 의장은 계속될 것이다. 해임되지 않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관세율을 올려잡는 구간을 보면 디플레 압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바로 트럼프 시대에는 어쨌든 관세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걸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간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우리 작가님 인생 동안 처음 만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22, 23, 24, 3년 동안 어떤 어려움에 당면한 거예요?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당면한 거예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22, 23, 24.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그것을 맹공격했을 겁니다. 유세 연장 동안에.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정치적 관점에서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과연 정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게 올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 드릴게요. 관세율을 올릴 거다. 실제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떨어졌었는데 트럼프 시대 이후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고 그때 관세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면 해당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때 해당국은 관세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도 관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올릴 때 다른 나라들은 관세 안 올린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제가 강조합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닙니다. 동태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린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올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중국도 같이 관세를 올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GDP 증가율이 위축됩니다. 경기 둔화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디플레 압력이 찾아와요. 경기 둔화 압력이 찾아와요. 자, 단적인 근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품목 중에 쌀이에요. 513% 관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왜 높일까요? 관세라는 조치는 왜 도입한 걸까요? 높은 가격에 수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왜 도입하는 건가요? 높은 가격에 중국산을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산 수입을 안 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관세를 도입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관세를 도입하니까 오히려 그 나라산 교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세는 장벽이고요. 보호무역주의 수단이에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 관세를 매겨서 보호무역주의를
강구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있어요. 무역학 이론인데 경제학에서 이 무역학 쪽의 수업을 공부하면 1학년 때 나오는 가장 범용화된 이론이 Infant Industry Theory가 있습니다. 이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의 유치산업이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이 뜻이에요. 쌀 산업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거, 쉽게 가장 쉬운 접근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면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안 받겠다 이거고, 그리고 미국만 수입 안 받겠다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입 안 받겠다 해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만 형성되는 거예요. 국산화되는 겁니다. 국산화 열풍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두 번째,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의 근거로서 많이 삼는 것이, 트럼프는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하지 않습니까? 실제 공약들을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리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재정 적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가면서 경기 부양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개인 소득세율 인하하고 불법 이민 차단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파월이, 아까 계산할 때 파월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가를 완성해요. 그러면 절대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단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들을 단행할 때도. 왜냐하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일단 관세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것은 주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만한 요소들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변수들은 왜 안 논하죠? 여러분, 미국이 가져올 만한 그런 산업들이 목재 산업이에요? 그냥 건설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노동집약적이지 않아요. 자동화예요. 여러분, AI 최고 국가예요. AI가 더 많이 보급돼요. 로봇이 더 많이 보급돼요. 효율화됩니다. AI를 활용한 효율성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부분은 왜 생각하지 않죠? 이민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를 차단하는 거예요. 필요한 노동력은 더 적극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또 강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노력들을 또 볼 건데, 오히려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합니다. 이 구간에. 경기 하방 압력을 줘요.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에요? 디플레 압력이에요? 디플레 압력이에요. 실제 물가 상승률을 봐야겠죠. 미국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17년에서 202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어떠했어요? 추세적으로 하향했죠. 2%를 밑돌기 시작했죠. 디플레 압력이에요. 관세율을 올렸는데 왜 물가가 안 치솟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실제 이 기간 말고도 역사적으로 관세율을 올려잡는 구간을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레벨 다운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화되는 구간이고, 이건 경기 하강 압력이고 디플레 압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트럼프 시대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세계 교역량을 줄일 것이고, 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머스크예요. 글로벌 최대 해운사. 왜? 교육량이 급감하겠구나. 보호무역 조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방송 출연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 아니냐,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하고 그때입니다. 이때가 미중 패권전, 미중 무역 전쟁, 관세 끌어올릴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 펼칠 때 인플레 온다라는 것을 정말 그럴 것인지 재고해 봐 주십시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견 드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다른 수단, 인플레이션을 과연 용인할까?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뭘까? 사실 아까 41년 만에 고물가가 찾아왔었던 22년 7월 그 9.1% 인플레이션율 찍었던 그 지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던 지점이에요. 그리고 41년 전 초인플레이션이 또 야기됐었던 그 지점도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뭐예요?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원유, 천연가스. 이 가격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거고, 이 가격이 급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됩니다. 근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석유화학 산업,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전화했죠. 조선업 협조해달라. 물론 방위산업 관점에서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MRO라고 합니다. 유지보수 산업. 우리 미국 해군 유지보수 도와달라, 이겁니다. 20조 수주했죠.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미국이 이제 원유를 순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2년 전부터. 그리고 더 많이 원유를 생산해 나갈 텐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유조선, LNG선 필요하다. 그것도 협조해달라, 이겁니다. 뭐 그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큰 그림이긴 하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원유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글로벌리 원유 공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낮추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지 않을까. 정말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대재앙 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거라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 의견을 저는 제 책에서도,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가 정말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2025년은 세계가 이 소용돌이에 던져지고 있는 국면이고, 대전환이 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좀 불리하게 또 전개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정말 이 대외적으로도 소용돌이가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 내부에도 정말 더 큰 소용돌이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 24년 끝자락은 정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소위 통과해야 되는, 계류하는 과정이고, 확정 예산안을 이제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25년에 대한 확정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는데 그 상황 하에서 25년 경제를 판단할 때 또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를 하면 안 된다. 국회도 그 부분을 감시를 잘못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도 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국회도 실수한 거다. 역시.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나홀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만 예산안은 국회 감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25년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정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정국에 이 정치적으로는 이 대외적인 이 대혼란과 대내적인 이런 현안들을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고 정책 결정자나 정치 결정자들이 서로 소위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한 발 더 도약하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기회를 쟁취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꾸 길을 물러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세수 추계가 소위 세수 펑크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왜 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사실은 제가 이 재정정책에서 조세정책이라고 하죠. 세수를 추계하고 세수를 집행하는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의 전문성은 제가 많이 있진 않은데 이 영역과 이 거시경제정책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24년 9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입니다. 일단 이게 전체 총 국세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내국세 중에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23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34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예산 계획했던 거 이게 세수 추계입니다. 그럼 이거를 작년에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니까 법인세는 이만큼 있을 거야. 소득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소비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증권거래세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라는 것을 전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망의 기초에서 세수 추계,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게 367조 원이었던 겁니다. 전망치인 거예요. 전망치. 예산은 전망치입니다. 근데 그게 9월까지의 누계를 보니까 23년 누계는 266조 원이었어요. 근데 24년 누계는 255조 원입니다. 그러면 23년의 9월까지의 누계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이건 정말 심각하죠. 진도율로 보면 23년 진도율 77.5였는 거고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78.3%니까 근데 24년의 진도율은 69.5%니까 진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오해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제가 가정경제에 비추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엄마 내무부 장관이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상을 쓰셨어요. 12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우리 가게는 적자죠. 적자가 2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적자 20만 원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재정 적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가 발생했다는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아빠 월급이 다음 달 월급이 100만 원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말에 100만 원 들어올 거잖아요. 말일날. 그래서 이번 달 열심히 우리 엄마가 막 내무부 장관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막 쓰셨는데 1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80만 원 쓰셨단 말이에요. 20만 원 정도 저축하자. 그랬는데 100만 원은커녕 7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진 거예요? 10만 원이 부족해진 거예요. 이게 세수결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의 개념하고 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가 거짓말한 거죠. 나쁘게만 표현한다면 아빠가 잘못 전망한 거죠. 100만 원 이번 달 월급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빠가 이번 달에는 한 100만 원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고 얼마만큼 문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이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확인하는 기구가 있어요. 국회에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줄여서 나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신 나보가 세수 결손을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23년의 실적치가 344조였습니다. 그리고 24년 본 예산이 367조였어요. 그러니까 367조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보가 이번에 전망을 했더니 367조는 없어. 왜냐면 지금 9월까지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달에도 얼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나름 추정을 해보니까 337조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추정을 해보면 약 30조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세수 결손 규모가. 그럼 예를 들면 소득세가 8조 원 덜 들어오는 거고, 전망했던 것보다 8조 원 덜 들어오는 거고, 법인세가 전망했던 것보다 14조 원 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 정부가 이 세수 결손이 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조 정도 세수가 부족하겠구나. 우리 올해 이만큼 세출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럼 30조 정도 세출할 만큼의 능력을 손실했으니 그러면 30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출을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재추게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 재정 대응 방안 세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4조 정도, 외국 환평형 기금 4조에서 6조 정도, 주택도시기금 2조에서 3조 정도, 교부세 배정 유보.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마다 다른 데 쓰려고 했던 기금들인 거예요.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자금들이에요. 다른 데 쓰려고 이미 준비해놨던 자금들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들은, 이런 재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재원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재원이었으면 30조 세금을 왜 걷은 겁니까? 그리고 이 기금들을 빼서 다른 데다가 조달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금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죠. 수포 강달러 1,400원대의 환율 흐름이 야기되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뭐예요? 외국 환평형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일 때
외환 시장의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이 뭡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일부가 예를 들면 여러분 2,100만 임금 근로자가 평생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청약저축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양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가 청약저축에도 들어갑니다. 교부세,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현상이 있고 인프라가 부재해지고 지방 소멸 현상에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런 재원들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편성해놨던 재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온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수 추계를 잘못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수 추계를 실수한 그 규모가 단순히 300조 세입 중에 3조가 아니라 30조라는 거예요. 10%입니다. 여러분 30조에 달하는 세수는요, 30조 예산이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입니다. 한 해의 R&D 예산이 30조예요. 그만큼을 잘못 추계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잘못 추계하고 올해도 잘못 추계했다. 이런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수를 잘못 추계하면 그만큼 그 다음 해의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니까 또 세출 계획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 경제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각종 구체적인 그 내국세에 들어가는 부문별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더 좋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유독 정부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불황이 왔고 극심한 불황이 오고 있는데 왜 정부는 계속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느냐? 왜 회복한다고 전망을 하느냐?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골목을 지나다 보면 정말 이 내수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체감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그 유리창문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폐업의 문구를 걸어붙이는 사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거를 쏟아부으셨을 텐데 그 자영업자가 23년에 97만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는 100만이 넘게 폐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내수 경기가 부진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22년 마이너스 0.3, 23년 마이너스 1.5, 24년 상반기 기준 마이너스 2.4, 3년 연속 마이너스, 트리플 딥, 역사 이래 최초입니다. 이렇게 내수가 부진합니다. 내수가 과연 회복될까? 라는 전제를 하는 건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차라리 내수가 회복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최악의 가정을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부 사이드에 있는 KDI, 또 한국은행, 정부 사이드의 전망을 대표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두 기관의 전망을 보면 KDI도 올해 경제를 좋게 전망하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2.4%, 내년 경제 2.2% 나름 괜찮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한국은행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래프입니다. 24년 상반기를 쪼개보면 24년 상하반기 성장률이 나름 2.4%가 유지되는 이유는 수출이 견인해서예요. 내수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4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좀 쪼그라듭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어렵죠? 자동차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25년 트럼프 시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25년 성장률이 2.2%를 유지할까? 저는 의문을 갖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해부를 해봤는데 수출 기여도가 쪼그라드는 반면 내수 기여도가 그걸 대체할 거라는 전제인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그게 또 역시 상저하고예요. 그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제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활동이 나아지는 것이고, 물론 24년 기업들의 활동이 25년의 법인세로 연결되겠지만 그 법인세가 많이 거치고 소득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세수가 거칠 거라고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실제는 이번에도 KDI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담당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반복되냐는 거예요. 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희망적으로만 전망하고 계속 그걸 하향 조정하는, 다 와서 하향 조정하는 그게 왜 반복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을 만들잖아요. 자꾸. 안 믿잖아 이제는. 중립적으로 전망하고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오히려 최악을 가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최악을 가정하고 절대 이 밑으로 가지 말자. 물론 제가 목표치를 제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전망치를 제시해서 방향성을 옳게 가져가고 세수 추계를 실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경제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면 그게 또 부작용을 계속 초래하게 되니까 저는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제시했던 전망치가 1.9%였는데 사실 이 전망치를 제시했던 시점이 벌써 한 1, 2개월 돼가는데 그동안 시나리오 2보다는 시나리오 3에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를 인하해도 그게 실물 경기 부양보다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더 쏠리고, 그리고 그 돈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산시장보다는 미국 자본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 더 역력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25년의 모습이 제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더 정신 차리고 정부든 정치든 산업계든 교육계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25년에 단단히 대응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좀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연말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